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요. 효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효소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뭘 배워야 되냐면 반응이라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반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 반응이 있죠. 두 개의 물질이 혹은 하나의 물질이 다른 물질을 변화하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반응 중에서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화학 반응 중에 특별한 화학 반응을 배워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물질 대사를 배울 겁니다. 물질 대사의 정의는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혹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물질 대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동화 반응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화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화 반응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흡열 반응. 그리고 이화 반응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열 반응. 쉽죠? 흡열,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라는 말이고, 발열, 열을 발산시키는 반응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에너지 준위입니다. 동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이게 반응물, 이게 생성물. 한마디로 이만큼의 에너지 준위만큼이 어떻게 됐다? 에너지가 흡수됐다. 이와 반응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반응물이 있고요. 생성물이 있으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 어떻게 됐다? 에너지가 방출됐다라는 말입니다. 동화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습니까? 광합성이 있고요. 흡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어요? 세포 호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 대사를 왜 배웠냐면 동화 반응을 하던 이화 반응을 하던 이 정확하게 이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 도와주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효소라 그럽니다. 당근 효소는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배워야 되겠죠? 효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반응을 하는데, 이게 반응물과 생성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물질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실제 물질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요. 활성화 에너지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반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왜 필요하냐를 얘기해 볼게요. 자, 두 개의 찰흙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요, 부딪혀서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가 꽝 부딪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 에너지, 한마디로 작은 속도로 두 개가 부딪히면 이렇게 하나가 되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붙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엄청난 힘으로 꽝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찰흙이 되겠죠. 한마디로 분자 두 개가 부딪혀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속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정한 속도. 그 일정한 속도 이걸 바로 뭐냐면 일정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효소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줍니다.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결국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더 적은 속도를 가지고 분자가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두 개의 찰흙이 부딪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효소의 역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X축이 에너지고요. 이게 숫자예요. 분자 숫자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면요, 이만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요만큼만 뭐를 한다?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이만큼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한마디로 효소가 첨가가 되면 같은 말이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효소가 첨가되면 분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어떤 분자? 반응을 할 수 있는 분자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결국 이 뜻은 뭐냐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효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효소는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특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기질은 뭐냐면 반응물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반응물에 대해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풀어보면, 요렇게 생긴 효소는 요렇게 생긴 기질과만 결합을 한다. 반응물과만 결합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요렇게 생긴 효소는 요렇게 생긴 반응물과만 결합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효소가 기질과 결합하는 이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활성 부위라고요. 활성 부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활성 부위는 당연히 입체 구조, 3D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이 3D 입체 구조, 활성 부위에 3D 입체 구조와 잘 들어맞는, 3D 입체 구조가 똑같이 들어맞는 기질과만 결합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효소의 이 3D 입체 구조와 잘 맞지 않은 기질이 여기 붙었다? 붙을 수 있다? 없다? 붙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효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효소는요, 주효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전효소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 전효소가 바로 반응을 일으키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효소입니다. 그러면 이 전효소는 또 세부적으로 보면 주요소와 보조인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주요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단백질 부분이고요. 보조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금속 이온이 있고요. 하나는 조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금속 이온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혹시 헤모글로빈에 철 이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효소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금속 이온들, 이런 것들, 철 같은 거, 그리고 구리 이온, 이런 것들, 바로 금속 이온들입니다. 또 하나 조효소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비타민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효소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주요소가 있다. 단백질 주요소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요렇게 생긴 뭐가 있다? 금속 이온이나 조효소가 있다. 한마디로 보조인자가 있다. 요렇게 결합을 해야지만 요렇게 생긴 뭐가 결합을 할 수 있다? 기질이 결합할 수 있다. 만약에 요렇게 생긴 보조인자, 한마디로 금속이온이나 조효소가 없다라면 이 기질이 여기 결합을 할 수가 없다. 왜? 3D 입체 구조, 여기 입체 구조와 여기의 입체 구조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보조인자 금속이온이나 조효소가 필요한 이유는 주요소의 3D 입체 구조가 기질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요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열이나
pH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어디겠어요? 바로 주요소 부분, 단백질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보조인자, 금속이온 조효소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온,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pH에 굉장히 민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라는 거 하나만 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